이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 아가씨,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섬에 숨겨진 지하 도박장. 운동복 차림의 미모의 여성이 조용히 조폭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폭들이 끌고 간 호텔 경영학과 대학생. 죽은 아버지가 남긴 도박빚 때문에 방학마다 섬에 끌려와 딜러로 일하던 대학생이었어요. 조폭들이 코웃음을 쳤지만 이 여자가 누군지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UDT 특수부대 출신 차예린. 며칠 전 막 제대하고 바람이나 쐬러 섬에 들어왔던 길이었죠. 그리고 예린은 평화로운 여행을 멈추고 뛰어들었습니다. 우연히 들른 식당에서 딸을 위해 소리 없이 우는 어머니를 봤거든요. 도박으로 무너진 자기 가족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섬 주민들과 함께 숨겨진 도박장을 통째로 박살내는 차예린의 시원한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드라마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육중한 여객선이 엔진의 둔탁한 진동을 뿜어내며 흰 거품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갑판 난간에 기대어 선 차예린의 머리카락이 짭조름한 바닷바람에 기분 좋게 흩날렸어요. 헐렁한 후드티와 청바지, 발치에 무심하게 내려놓은 낡은 캔버스 가방 하나. 방금 짐을 챙겨 막연한 여행을 떠나온 사람 특유의 가볍고 산뜻한 공기였죠. 캔버스 가방 틈새로 며칠 전 도장이 찍힌 빳빳한 전역증 모서리가 반짝이는 햇살 아래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뺨을 스치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들이마시며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통화 연결음은 두 번을 채 넘기지 않고 다급하게 끊어졌어요. 어이구, 우리 딸.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호들갑스러웠습니다. 예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나 며칠 바람 좀 쐬고 올게. 바람? 너 전역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어디 가는데? 그냥 섬. 바다 보고 싶어서. 또 바다야? 군대에서 지겹게 봤을 거 아니야. 밥은 챙겨 먹고 다녀. 대충 굶지 말고. 알았어. 밥 잘 챙겨 먹을게. 끊어. 짧은 통화.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어도 다정함이 묻어나는 익숙한 대화였습니다. 예린은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찔러 넣고 기지개를 켜며 바다를 향해 크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백고동 소리를 뚫고 아래층 객실 쪽에서 거칠고 날 선 소음이 섞여 올라왔습니다. 예린이 기지개를 켜던 팔을 천천히 내리고 갑판 아래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이 아저씨, 그 짐 좀 치우지? 여기 우리 자리라니까. 목부터 손등까지 화려한 문신을 휘두른 사내 셋이 객실 창가에 모여 앉은 관광객 가족을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뻔히 빈자리가 널려 있는데도 굳이 트집을 잡으며 위협하는 질 낮은 동네 양아치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가족은 겁에 질려 옴짝달싹하지 못했고 주변 승객들 역시 눈길을 피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옮기기 바빴습니다. 예린이 작게 혀를 차며 무릎 위에 얹어두었던 손을 가볍게 털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 쪽으로 몸을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객실 안쪽 복도에서 말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만해. 남자의 톤은 높지 않았지만 낮고 무겁게 깔린 목소리에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배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휴가 온 사람들 피곤하게 왜 이래. 양복 남자의 한마디에 으르렁거리던 졸개 셋이 즉각 고개를 숙이며 얌전히 물러섰습니다. 남자는 겁에 질린 관광객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네며 사과했어요.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매우 세련되고 노련한 수습. 사정을 모르는 승객들의 눈에는 무례한 일행을 점잖게 통제하는 매너 있는 신사로 보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난간에 턱을 갠 채 상황을 내려다보던 예린의 눈빛은 양복 남자가 아니라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객실 안쪽으로 슬쩍 빠져나가는 또 다른 무리를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과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 하나.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험악한 소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아주 은밀하고 민첩하게 일행과 분리되어 선실 깊숙한 곳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감상하는 관광객 특유의 여유로운 보폭이 아니었어요. 도착지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 무언가를 향한 갈증으로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걸음걸이였어요. 예린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며 싸늘한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단번에 그 끈적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 풍기는 특유의 공기. 어린 시절 가족의 등골까지 팔아넘기던 아버지에게서 지독하게 풍기던 바로 그 냄새였으니까요. 배가 요란한 기적을 한 번 더 올리며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크고 작은 어선들이 늘어선 조용한 섬의 항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예리는 난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낡은 캔버스 가방의 끈을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여객선이 짧고 굵은 기적 소리를 내며 섬의 작은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밧줄이 기둥에 묶이고 철제 발판이 내려지자 삼삼오오 모여있던 관광객들이 육지를 향해 우르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리는 갑판 위에서 짐을 챙기는 대신 느긋하게 턱을 괜 채 눈앞에 펼쳐진 섬의 전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기잡이 배들이 정박해 있는 조그마한 항구, 해안선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아스팔트 도로와 산비탈을 깎아 만든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낮고 낡은 지붕들. 바다와 산이 맞닿은 그저 평화롭고 소박한 어촌 마을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추 빠져나간 뒤에야 예리는 캔버스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천천히 배에서 내렸어요. 선착장의 콘크리트 바닥을 딛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바람의 결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짠내만 진동하던 여객선 위와 달리 섬의 바람에는 산비탈에서 불어오는 눅눅한 흙내음과 짙은 풀 냄새가 끈적하게 섞여 있었죠. 발걸음을 옮기려던 예린의 시선이 항구 한쪽 공터에 머물렀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와 세단 몇 대가 방금 배에서 내린 사람들을 싣고 있었어요. 여객선에서 소란을 단숨에 정리했던 그 양복 차림의 현장 총괄이 자연스럽게 선두 차량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관광객 무리에서 은밀하게 떨어져 나왔던 벙거지 모자와 등산복 차림의 도박꾼들이 약속이나 한 듯 남은 차량들에 말없이 나누어 탔죠. 차량들은 곧장 묵직한 배기음을 내며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일반 관광객들이 향하는 마을 중심가 대신 인적이 드문 해안 도로를 타고 섬의 반대편을 향해 빠르게 모습을 감췄어요. 예리는 멀어지는 검은 차들의 꽁무니를 가만히 눈에 담았습니다. 차가 사라진 방향과 도로의 궤적을 머릿속 지도로 조용히 옮겨 그렸죠. 하지만 그녀는 뒤를 쫓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홀가분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짧게 중얼거렸어요. 아, 배고프다. 의심스러운 무리를 발견하고도 추적을 미루는 여유. 이 정도 조무래기들은 언제든 꼬리를 잡을 수 있다는 갓 제대한 UDT 출신다운 가벼운 자신감이었죠. 예리는 차들이 사라진 반대 방향을 향해, 즉 마을의 중심부를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선착장 끝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노인이 멀어지는 검은 차들을 한번 흘끗 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푹 숙이며 묵묵히 다시 그물코를 잡았습니다. 예린의 시선이 그 노인의 굽은 등 위에 잠시 머물렀어요. 외지에서 온 차를 보고도 호기심 한 점 보이지 않는 무관심, 아니 무관심을 가장한 회피였습니다. 섬 사람들이 저 검은 차들의 정체를 모를 리 없다는 첫 번째 신호였죠. 성인 2명이 나란히 걷기에도 벅찬 좁은 골목길, 볕이 잘 드는 평상 위에는 방건조 오징어와 생선들이 널려 비릿하고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그늘진 구석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낮은 목욕탕 의자에 앉아 말없이 낚싯줄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오후의 섬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을 깊이 걸어 들어갈수록 예린의 예리한 감각이 미세한 위화감을 잡아냈어요.
육지에서 배가 들어오는 항구 마을인데도 동네 전체에 생동감이나 활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창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아야 할 상가들은 절반 가까이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었죠. 빛바랜 임대종이가 바람에 펄럭이는 빈 가게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마을 전체의 피를 천천히 빨아먹고 있는 듯한 메마르고 서늘한 공기가 골목 구석구석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빈 평상에 앉아있던 중년 여자가 예린을 한번 쳐다봤어요. 외지인을 보면 을에 던지는 어디서 왔어요. 같은 호의적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짧게 시선을 거두고 자기 손등만 만지작거렸죠. 관광객이 와도 반갑지 않은 마을. 아니, 외지인이 와도 무엇 하나 좋아질 게 없다고 체념해버린 마을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그 스산한 풍경의 이유를 굳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난 반가운 냄새가 그녀의 발걸음을 먼저 잡아끌었으니까요. 해안도로가 끝나는 후미진 모퉁이,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작고 허름한 식당 하나가 보였습니다. 열린 미닫이 문 틈새로 진하게 우려낸 찌개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포근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예린이 캔버스 가방에 끈을 고쳐쥐고 고민할 것도 없이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해안도로가 끝나는 후미진 모퉁이, 간판의 페인트가 바닷바람에 흐릿하게 지워져 그저 식당이라는 두 글자만 덩그러니 남은 낡은 가게였습니다. 예린이 드르륵 소리를 내는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구수하게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쌀밥의 단내가 코끝으로 훅 밀려왔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공기가 식당 안을 포근하게 채우고 있었죠.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왔어요? 네. 백반 하나 주세요. 예린은 바다가 내다보이는 창가 쪽 빈자리에 캔버스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편안하게 기댔습니다. 식당 안은 좁고 소박했어요. 4개 남짓한 테이블에 손님은 예린뿐. 벽에는 빛바랜 메뉴판과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어머니가 손수 키우는 듯한 작은 화분 하나가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낡았지만 구석구석에 손길이 닿아 있는 정성껏 가꾼 공간이었어요. 잠시 후 주방 안쪽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둥근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주머니의 딸이었어요. 맑은 얼굴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딸이 예린의 테이블 위로 밑반찬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물컵의 손잡이 방향을 맞추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아주는 손놀림이 무척이나 매끄러웠죠. 과하게 친절을 떨지 않으면서도 몸에 밴 듯 자연스럽고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딸이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주방에 선 어머니도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죠. 좁은 식당 안에는 서로의 동선을 척척 맞추며 움직이는 모녀의 따뜻한 호흡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찌개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짧은 혼잣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갓 지은 하얀 밥 위에 윤기가 흐르는 반찬을 얹어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군대 식당의 차가운 철제 식판 위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맛이었죠. 뱃속 깊은 곳까지 든든하게 채워지는 사람의 온기가 듬뿍 담긴 진짜 밥이었습니다. 예린이 부지런히 밥그릇을 비워가는 사이 딸이 빈 접시를 치우며 가볍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섬에는 여행 오셨나 봐요. 네. 바다 좀 보려고요. 정말 좋은 때 오셨어요. 요즘 날씨가 1년 중 제일 좋거든요. 딸의 목소리는 맑고 구김살이 없었습니다. 예린은 밥을 씹으며 딸의 단정한 얼굴을 찬찬히 눈에 담았어요. 반듯하고 영리하게 잘 자란 딸.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아끼며 키웠을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맑은 인상이었습니다. 딸이 예린의 시선을 느꼈는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딸이 멋쩍게 웃으며 빈 컵을 들어 보였습니다. 물 더 드릴까요? 괜찮아요. 짧은 교감.
처음 본 사이지만 어색하지 않은 온기였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도톰한 달걀말이 접시를 들고 나온 어머니가 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예쁜 아가씨 손님한테 이것도 좀 챙겨드려. 네, 엄마. 모녀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더없이 평화롭고 따뜻했죠. 예리는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띤 채 묵묵히 밥과 반찬을 비워나갔습니다. 예린이 식사를 거의 마쳐갈 무렵이었습니다. 주방 정리를 마친 딸이 벽에 걸린 앞치마를 벗어 반듯하게 개켜두고는 겉옷을 챙겨 입었어요. 엄마, 나갔다 올게. 딸이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가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딸을 향해 다정하게 웃고 있던 어머니의 눈매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국자를 쥐고 있던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에 하얗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물컵을 쥐고 있던 예린의 예리한 시선이 놓치지 않았죠. 응, 조심해서 다녀와. 어머니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문장을 끝맺는 목소리의 끄틈절이 아주 얕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낡은 문이 닫히고 창밖으로 딸의 뒷모습이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어요. 예리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멀어지는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그 미세한 떨림과 굳어진 얼굴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식당의 공기 속으로 서늘한 무언가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딸이 식당 문을 닫고 나간 직후였습니다. 예린이 구수한 찌개 국물을 마지막으로 떠올리려던 참이었죠. 주방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숨을 참아내려 애쓰는 듯한 가늘고 불규칙한 파열음. 예린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주방 쪽을 조용히 향했어요. 싱크대 앞에 등을 보이고 선 어머니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곁에 있을 때는 억지로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억눌러왔던 울음이 소리 없이 터져 나온 것이었죠. 예린의 차가운 시선이 굽은 어머니의 등에 가닿았습니다. 순간 허공에서 멈춰있던 예린의 숟가락 쥔 손목의 핏대가 솟으며 관절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도박에 미쳐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아버리던 아버지를 피해 텅 빈 부엌에서 숨죽여 울던 자신의 친어머니, 그 지독하게 시리고 서러웠던 뒷모습이 식당 어머니의 구분 등 위로 완벽하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예리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조심스러운 부름에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앞치마 깃으로 황급히 눈가를 훔쳤어요. 아, 네. 죄송해요. 양팔을 까다가 매워서 그만. 어설프고 뻔한 거짓말. 예리는 굳이 그 말을 반박하거나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갑을 꺼내 밥값을 치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밥 정말 맛있었어요. 내일도 올게요. 아유, 감사해요. 내일 또 와요. 어머니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식당을 나선 예리는 발걸음을 돌려 마을 쪽으로 향하는 대신 해안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낡은 방파제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 식당에서 있었던 짧은 장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차갑게 조립되기 시작했어요. 딸이 나간 직후 터져나오던 어머니의 소리 없는 눈물, 그리고 엄마 나갔다 올게 라며 집을 나서던 딸의 방향, 예린의 예리한 시선이 방파제 끝 험준한 해안 절벽 쪽으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도로를 훑쳤습니다. 여객선에서 관광객을 위협하던 조폭들과 은밀하게 배에서 빠져나가던 도박꾼들이 검은 승합차를 타고 사라졌던 바로 그 방향이었죠. 낮인데도 셔터를 내린 채 죽어있는 마을 상가들과 딸의 맑은 미소 뒤에 숨겨진 짙은 그림자,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예리는 방파제에서 훌쩍 뛰어내려
다시 식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텅 빈 식당 문 앞에 서서 딸이 사라진 텅 빈 해안도로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린이 다가가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어디 가신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돌직구 같은 질문.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 입술을 달싹이던 어머니는 예린의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마주하고는 결국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가 식당 문 앞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잠시 가렸어요. 예린은 그 옆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예린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애 아빠가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조각조각 끊어지는 어머니의 사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빚이 깡패들한테 넘어갔어요. 이자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 애가, 저 착한 애가 그걸 갚고 있어요. 어머니의 거친 손이 떨렸습니다. 방학 때마다 섬에 들어와요. 산비탈 쪽에 큰 도박장이 있거든요. 우리 애가 호텔을 배우는 학생이라 손이 빠르니까 거기서 딜러를 하면 빚을 까주겠다고. 말리고 싶어도 빚이 줄지 않으면 딸이 영영 노연하지 못한다는 끔찍한 협박.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깡패들과 한통속이 된 좁은 섬마을에서는 그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처절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예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어머니의 끊어지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만 있었습니다. 서러운 눈물을 쏟아내는 어머니 앞에서 그녀는 무거운 위로를 건네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죠. 대신 예리는 어깨에 메고 있던 캔버스 가방의 지퍼를 거칠게 열었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단단하게 덧댄 검은색 전술 장갑 한 켤레가 딸려 나왔습니다. 예린이 양손에 장갑을 끼워 넣고 주먹을 꽉 쥐었다 펴자 가죽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묵직한 마찰음이 울렸어요. 오랫동안 거친 현장을 누볐던 익숙하고 서늘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예린이 턱을 살짝 치켜들며 툭 혼잣말을 던졌어요. 뭐 제대했는데 할 것도 없잖아. 비장한 각오나 분노의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밥값을 하러 뒷마당 잡초를 좀 뽑고 오겠다는 듯 이 끔찍한 사태를 한낱 귀찮은 골칫거리 정도로 취급하는 깃털처럼 가벼운 톤이었죠. 무슨 소리예요, 학생? 어머니가 눈물을 닦다 말고 놀란 눈으로 예린을 쳐다보았습니다. 예린이 빙긋 웃으며 어머니와 눈을 맞췄어요. 따님, 제가 데려올게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는 아주 짧고 완벽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도박장이 정확히 어디에 있어요? 예린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식당 문 밖을 한번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항구 반대편에 해안 절벽 쪽이요. 겉보기엔 멀쩡한 리조트처럼 생긴 건물이 하나 있어요. 관광객들은 발길을 끄는 지 오래고 가는 길마저 험한 외진 곳이었습니다. 딸이 매번 빚을 갚기 위해 그 험한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얕게 떨렸습니다. 아가씨, 거긴 너무 위험해요. 그 사람들 보통이 아니에요. 예린이 빙긋 웃으며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억지로 안심시키려는 어설픈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양아치 몇 명쯤은 언제든 가볍게 치워버릴 수 있다는 뼛속까지 단단하게 박힌 실력자의 여유였죠. 예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걸음으로 식당을 나섰습니다. 예리는 캔버스 가방을 고쳐 메고 조용한 섬마을의 골목을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마치 한가로운 여행객처럼 항구 구석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늙은 어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어르신, 저쪽 해안 절벽 쪽에 번듯한 건물이 하나 있던데 뭐 하는 곳이에요?
어부의 주름진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관광객은 그쪽으로 안 가는 게 좋아. 밤마다 시커먼 차들이 오가고 아주 시끄러운 곳이니까 쳐다보지도 마. 골목 어귀의 구멍가게 평상에서 만난 주인 할머니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리조트를 짓는다고 공사를 하더니 몇 년 전부터 험악한 사람들이 들어와 자리를 꿰찼다는 이야기였죠.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우리 옆집 양반도 거기서 다 잃었어. 배 한 척까지 다 넘어갔지. 그 양반 안 사람이 매일 바닷가에 나가서 오니까 보기가 힘들어서. 할머니의 거친 손이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섬 전체가 같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무언의 고백이었습니다. 섬 사람들 모두가 그곳이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섬바닥에서 깡패들의 보복이 두려워 누구 하나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던 겁니다. 주민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예리는 명확한 정보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리조트를 위장한 건물, 주로 밤에 운영되는 지하의 공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는 거대한 공포. 예린의 머릿속에 섬의 지도가 뚜렷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바다 너머로 해가 붉게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예린은 관광객들이 다니는 평탄한 길을 벗어나 거친 풀과 바위가 엉켜있는 험준한 해안 산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능선을 타고 오르자 절벽 아래로 반듯하게 자리 잡은 3층짜리 건물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외관은 꽤 그럴싸한 휴양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라는 창문은 죄다 두꺼운 블라인드로 꽉 막혀 있어 묘하게 폐쇄적이고 답답한 공기를 풍기고 있었죠. 널찍한 정문 앞 주차장에는 섬에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건장한 체격의 경비들이 주변을 험악하게 살피며 서성이고 있었어요. 예린의 시선이 경비들의 자세를 훑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 위치, 시선의 방향, 허리춤의 미세한 부푸름까지 단순한 보안 요원이 아니었어요. 몸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거기에 정해진 간격으로 무전을 주고받는 것까지 군 시절 수도 없이 봐왔던 훈련된 경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예린의 시선이 건물의 정문을 지나 건물 뒤편으로 부드럽게 이동했습니다. 건물 뒷면은 곧바로 가파른 해안가 절벽과 맞닿아 있었죠. 거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뾰족한 바위지대 위로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비상구로 쓰이는 듯한 좁은 철제 계단이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밀고 들어가는 건 예린에게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부터 시끄러워지면 지하에 갇혀 있을 딸의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웠죠. 예린의 입꼬리가 가볍게 위로 당겨졌습니다. 시커먼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험악한 절벽지대. 일반인에게는 발을 딛는 것조차 불가능한 위험한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를 밥 먹듯 뚫고 다니던 특수부대 출신 예린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완벽한 침투 경로였습니다. 예린이 캔버스 가방을 단단히 조여매고 절벽을 내려가기 위해 천천히 자세를 낮췄습니다. 섬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친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와 서늘한 바닷바람 소리만이 텅 빈 해안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예린은 건물 뒤편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아래에 조용히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시커먼 절벽 꼭대기 위로 건물의 뒷면이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블라인드 틈새로 미세한 불빛들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예린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캔버스 가방마저 안전한 곳에 내려놓은 그녀는 오직 몸에 딱 붙는 얇은 옷차림이 전부였어요. 양손에는 카본 관절이 박힌 검은색 전술 장갑을 단단히 덧 끼웠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거친 바위를 타고 오르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것을 모두 버린 가장 완벽하고 가벼운 상태였습니다. 예린이 젖은 바위벽에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바위에 갈라진 틈새를 찾아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쇠갈고리처럼 단단하게 바위를 움켜쥔 그녀가 가볍게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발끝이 바위의 돌출부를 정확하게 딛고 전신의 근육이 매끄럽게 수축하며 중력을 거슬러 올랐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나운 파도가 쉴 새 없이 바위를 때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안개가 흩날리며 예린의 뺨을 적셨죠.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물과 바위 위에서 그녀의 몸은 수없이 반복했던 일상처럼 세상 그 누구보다 자연스럽고 날랬습니다. 어느새 절벽 꼭대기에 도달한 예린이 건물 뒤편의 좁은 시멘트 바닥으로 소리 없이 올라섰습니다. 벽면에는 짐을 싣고 내릴 때 쓰는 낡은 철제 반입구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쇠사슬과 오래된 자물쇠가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죠. 예린은 전술 장갑을 낀 양손으로 자물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발로 철문을 단단히 지탱한 뒤 순간적으로 몸의 회전력을 이용해 자물쇠의 연결부를 비틀어 버렸어요. 녹슨 쇠붙이가 둔탁한 파열음을 내며 끊어졌습니다. 예린이 철문을 열고 어두운 건물 내부로 훌쩍 몸을 넘겼습니다. 건물 1층은 완전히 텅 빈 로비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접수대와 비닐도 벗기지 않은 낡은 소파 몇 개가 전부였죠. 관광객을 받기 위한 리조트가 아니라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빈 껍데기였습니다. 하지만 예린의 발끝으로 묘한 진동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바닥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낮게 깔린 음악 소리가 넘어왔습니다. 예린은 어둠 속을 가로질러 지하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을 찾았습니다. 계단 입구에 발을 딛는 순간 위층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예린이 즉시 접수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1층 로비를 한 바퀴 돌더니 다행히 다시 위층으로 사라졌습니다. 야간 순찰, 정해진 시간마다 도는 모양이었어요. 예린이 다음 순찰까지의 간격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한 층씩 밟고 내려갈수록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서늘했던 1층의 공기 대신 탁하고 무거운 열기가 피부에 훅 끼쳐왔죠. 매캐한 담배 냄새와 여러 사람의 채취가 엉겨붙은 밀폐된 공간 특유의 끈적한 공기였습니다. 조명의 색깔도 달라졌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은 사라지고 계단 끝에서부터 어둡고 붉은 조명이 스멀스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하 복도의 맨 끝, 묵직하게 닫힌 방음문 앞에 덩치가 큰 경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가 지루한 듯 목을 빼고 하품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계단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예린이 유령처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소리 없는 걸음으로 순식간에 경비의 등 뒤로 파고들었죠. 예린의 단단한 팔이 사내의 목을 짧고 강하게 감았습니다. 경비는 비명 한 번 내지 못한 채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어요. 예린은 거대한 사내의 몸무게를 무릎으로 받아내며 바닥에 조용히 눕혔습니다. 예린이 숨을 짧게 고르고 눈앞에 있는 붉은색 방음문의 손잡이를 단단히 틀어쥐었습니다. 묵직한 붉은색 방음문이 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지하 도박장은 숨이 막힐 정도로 천장이 낮았습니다. 공간 전체를 짓누르는 어둡고 붉은 조명 아래 널찍한 홀 곳곳에 커다란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죠. 테이블 주변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둘러앉아 만들어내는 낮고 탁한 웅성거림,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환풍기에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담배 연기가 밀폐된 지하의 공기를 끈적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홀 입구 근처에 서 있던 검은 정장 차림의 경비 하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가벼운 겉옷 차림에 캔버스 가방을 맨 앳된 불청객의 등장. 경비의 날 선 목소리에 홀 안의 시선들이 일제히 예린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아무런 대꾸 없이 전술 장갑을 낀 손을 가볍게 털며 넓은 홀 안쪽을 빠르게 훑었어요. 이내 예린의 시선이 한 곳에 가닿았습니다. 홀 안쪽에 커다란 테이블 너머 빳빳하게 다려진 딜러 복장을 입고 서 있는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해안가 작은 식당에서 맑은 얼굴로 반찬을 날라주던 바로 그 딸이었습니다. 밝고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린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딸의 모습이 붉은 조명 아래 덩그러니 드러나 있었죠. 묻잖아. 어떻게 들어왔냐고. 예린이 무시하자 화가 난 경비 하나가 쿵쿵거리는 거친 발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사내가 굵은 팔을 뻗어 예린의 멱살을 잡아채려는 찰나였죠. 예린은 경고나 협박 같은 귀찮은 대화는 생략했습니다. 사내의 손이 닿기도 전 예린이 몸을 낮추며 사내의 품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뻗어오는 팔을 단단히 움켜쥐고 그대로 자신의 어깨를 지렛대 삼아 앞을 향해 강하게 매다 꽂았어요. 육중한 체구의 사내가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속절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둔탁한 파열음이 홀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리자 곳곳에 서 있던 나머지 경비 서너 명이 일제히 예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싸우는 것보다 넓은 공간의 장애물을 활용해 상대를 고립시키는 것. 그것이 특수부대 출신 예린의 방식이었습니다. 예린은 바닥을 차고 나가며 달려오는 사내의 진로를 향해 무거운 철제 의자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의자 다리에 정강이가 걸린 사내가 엎어지며 중심을 잃었죠. 그 틈을 타 예린이 빈 테이블 위를 양손으로 짚고 가볍게 뛰어 올랐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다가오는 사내를 두 발로 강하게 밀어냈어요. 사내가 뒤로 튕겨나가며 다른 경비들과 함께 바닥으로 엉켜 넘어졌습니다. 곧바로 다른 사내가 씩씩거리며 덤벼들었습니다. 예린은 피하는 대신 묵직한 테이블에 가장자리를 틀어쥐었어요. 그리고 전신의 근력을 끌어모아 테이블을 사내 쪽으로 무자비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육중한 테이블이 바닥을 긁으며 밀려가 사내의 하체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로막아 버렸죠. 예린은 테이블 위를 훌쩍 미끄러져 넘어가며 사내의 중심을 무릎으로 강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내가 등 뒤에서 달려들자 예린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사내의 허리춤을 파고들었습니다. 중심을 완벽하게 빼앗은 뒤 유도식으로 시원하게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죠. 단 몇 분 만에 벌어진 압도적인 제압이었습니다. 건장한 경비 서너 명이 홀 바닥 곳곳에 널브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달아나 웅크렸어요. 탁한 공기로 가득했던 지하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홀 한가운데에 선 예린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전술 장갑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내는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거칠어지지 않았죠. 예린이 쓰러진 사내들을 가볍게 타넘으며 홀 중앙의 딜러 테이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은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놀란 눈으로 다가오는 예린을 바라보던 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낮에 자신의 식당 창가 자리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가던 바로 그 앳된 손님이었으니까요. 어떻게 그 손님이 여기에 나타난 것인지 딸의 멍한 얼굴 위로 충격과 당혹감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차오른 눈동자였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모습,
손님으로 만났던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모습,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마주보는 것이 예린이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예린이 멍하니 서 있는 딸의 코앞까지 다가가 우뚝 섰습니다. 그러고는 씩하고 시원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사장님 딸이지? 나가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난장판 한가운데서 툭 던지는 깃털처럼 가벼운 한마디였습니다. 상황의 심각함과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그 쿨하고 여유로운 목소리가 어두운 도박장 안을 경쾌하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홀 안쪽 굳게 닫혀있던 검은색 방음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여객선 객실에서 으르렁거리던 졸개들을 단숨에 통제했던 바로 그 현장 총괄이었습니다. 남자의 걸음이 홀 한가운데서 딱 멈췄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앓는 소리를 내는 수아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는 운동복 차림의 여자. 총괄의 날카로운 시선이 예린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여객선 갑판 위에서 무심하게 바다를 내려다보던 그 얼굴을 정확히 기억해냈죠. 관광객이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데. 배에서 소란을 잠재우던 때와 똑같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박살이 난 자신의 구역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일렁이고 있었죠. 예린이 딜러 복장을 한 딸의 손목을 가볍게 쥐어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총괄을 향해 턱을 까딱였어요. 이 아이 데리고 나갈 거예요.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닌 아주 건조하고 명확한 통보였습니다. 총괄이 기가 찬다는 듯 비릿한 코웃음을 쳤어요. 아가씨가 솜씨가 대단하긴 한데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보네. 여기가 어딘지 알아? 총괄이 재킷 단추를 풀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섬이야. 우리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배를 못 타. 밖으로 나가봤자 아가씨가 어딜 가겠어? 사방이 바다로 가로막힌 섬. 그 고립된 공간이 주는 무거운 압박감을 총괄이 직접 입 밖으로 꺼내든 것이었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총괄이 예린을 향해 묵직한 주먹을 날렸습니다. 허우적거리던 졸개들과는 궤적이 완전히 달랐어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체중이 제대로 실린 매서운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술 장갑을 낀 단단한 손으로 날아오는 주먹을 쳐내 궤도를 비틀어 버렸죠. 상대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린 바로 그 순간 예린이 사내의 목덜미와 허리춤을 동시에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근력과 회전력을 이용해 허공으로 가볍게 들어올린 뒤 바닥에 강하게 매다 꽂았어요. 거구의 사내가 천장을 보며 바닥에 속절없이 처박혔습니다. 예린은 쓰러진 총괄의 가슴팍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잡고 있던 팔을 뒤로 꺾어 완벽하게 제압해버렸죠. 여객선에서 부하들을 여유롭게 통제하던 신사의 모습은 바닥의 먼지와 함께 처참하게 구겨졌습니다. 관절이 꺾인 채 바닥에 짓눌린 총괄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너 이게 얼마나 큰 조직인지 알아? 여긴 시작도 아니야. 사내에 떨리는 손이 양복 안주머니에 반쯤 걸쳐진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깥의 소란을 듣고 본토의 진짜 주인에게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보낸 직후였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큰일 났다고 보고 다 들어갔어. 회장님이 직접 오실 거다. 섬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채 본토에 거대한 폭력이 몰려오고 있다는 끔찍한 선고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색이 되어 도망갈 길을 찾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린은 총괄의 팔을 꺾고 있던 손을 툭 놓으며 가볍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캔버스 가방을 고쳐 매는 그녀의 입가에 오히려 작고 홀가분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면 되지. 예린이 바닥에 쓰러진 총괄을 내려다보며
쿨하게 내뱉었습니다. 어차피 여기 섬이잖아. 그 아저씨도 도망갈 데 없는 건 똑같지, 뭐. 거대한 조직의 보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위협 앞에서도 예린의 태도는 아침 산책을 나선 사람처럼 여유롭고 가벼웠습니다. 사방이 막힌 섬에 닫힌 지형을 도리어 자신에게 유리한 사냥터로 여겨버리는 압도적인 자신감이었죠.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을 확인한 예린이 등 뒤에 서 있던 딸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무거운 지하의 공기를 뚫고 밖으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재구아, 진짜 끝을 내야 한다. 어둡고 탁한 조명이 번뜩이던 도박장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예린과 딸은 험한 절벽길이 아닌 넓게 뻗은 정문 앞 도로를 걸어 내려왔죠. 입구를 험악하게 지키고 서 있던 경비들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딸의 좁은 어깨 위에는 큼직한 겉옷이 하나 덮여 있었어요. 예린이 건물 뒤편 바위 틈에 숨겨두었던 겉옷과 가방을 챙겨 떨고 있는 딸에게 겉옷을 입혀준 것이었죠.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어놓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딸은 예린의 반 발짝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상황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한 걸음이었죠. 해안도로 끝 낡은 식당에는 여전히 환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고 딸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문밖을 살피던 어머니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빳빳한 딜러 복장을 커다란 겉옷으로 가린 채 무사히 돌아온 딸. 어머니가 거친 숨을 토해내며 달려가 딸을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딸의 입에서 억눌렸던 단어 하나가 툭 떨어졌죠. 단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린은 식당 입구에 비스듬히 기댄 채 뒤엉켜 있는 모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위로나 참견도 없이 그저 가만히 시간을 내어주었죠.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떨던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가에 선 예린을 향해 감사 인사를 건네려던 찰나였죠. 순간 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잔혹한 현실을 뒤늦게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저기요. 저는 빚이 그대로예요. 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또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분명히 우리 엄마한테 보복할 텐데 차라리 제가 그냥 거기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안도감보다 남겨진 어머니가 겪을 끔찍한 후환을 먼저 걱정하는 목소리. 이 앳된 대학생이 왜 제 발로 그 지옥 같은 도박장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린은 딸의 무너지는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떠한 동요도 없는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차분한 눈빛이었죠. 예린이 천천히 다가가 딸의 어깨 위에 손을 툭 얹었습니다. 넌 좋은 어머니를 두었어. 그리고 그만큼 좋은 딸이지. 짧은 한마디. 도박장 딜러라는 꼬리표가 이 아이의 맑은 본성을 조금도 더럽히지 못했다는 단단한 인정이었습니다. 예린이 딸과 눈을 맞추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죠. 내가 널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을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예린을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 무슨 말이에요? 그 험악한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예린이 어머니를 향해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처음부터 그놈들 판을 다 부숴버릴 생각이었어요. 도박장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딸을 빼내는 것은 그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빚의 뿌리 자체를 뽑지 않으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린은 이미 계산하고 있었어요. 예린이 어머니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 두 분이 같이 계세요. 내일 아침이면 다 끝나요.
배를 타고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보스의 존재는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겁먹은 모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온전히 혼자 짊어지겠다는 듬직한 배려였죠. 어머니가 서둘러 식당 안쪽 작은 방을 예린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예린이 캔버스 가방을 고쳐 메고 방으로 걸음을 옮기려던 참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예린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식당 유리창 너머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조용히 향했습니다. 과거의 서늘한 조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예린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맛있었거든. 아주 가볍고 경쾌한 대답이었습니다. 예린은 씩 웃으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빚의 뿌리를 뽑아버릴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옅은 해무가 잔잔하게 깔려있던 섬의 항구로 육중하고 거친 엔진 소리가 밀려들었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을 실어 나르던 평범한 여객선이 아니었어요. 날렵하고 거대한 검은색 쾌속정 한 대가 소박한 선착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압감을 뿜어내며 정박했습니다. 배가 멈추기가 무섭게 검은 정장을 빼입은 산에 10여 명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한가운데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매서운 눈매를 번뜩이는 본토 도박 조직의 진짜 보스가 구두 굼소리를 내며 섬의 땅을 밟았죠. 보스가 발을 딛는 순간 평화롭고 한적했던 섬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간밤에 살아남아 마중을 나와 있던 현장 총괄의 부하 하나가 사색이 된 얼굴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여자가 아직 섬에 있나? 보스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항구에 울렸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아침엔 섬에서 나가는 배가 없습니다. 보스의 얼굴이 불쾌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찾아. 쥐새끼 한 마리 놓치지 말고 섬 전체를 뒤집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마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거칠게 구멍가게 문을 열어젖히고 평상에 널린 생선들을 발로 걷어차며 지나가는 어부의 멱살을 틀어쥐었어요. 운동복 입은 앳된 여자 못 봤어. 섬 주민들은 벼락 같은 공포에 질려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서둘러 가게 셔터를 내리고 문을 겹겹이 잠근 채 집 안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죠. 해안가 식당의 어머니 역시 창문을 모두 가리고 두려움에 떠는 딸을 주방 안쪽에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그 언니 괜찮을까? 딸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한 명이 10여 명을 상대한다는 건 어머니의 머릿속에서는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이미 그곳에 없었어요. 동이 트기 전 오늘 하루만 문을 꼭 닫고 계세요. 라는 짧은 당부만 남긴 채 캔버스 가방을 메고 일찌감치 식당을 나선 뒤였죠. 예린은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섬 전체를 자신만의 사냥터로 바꿔놓고 있었어요. 마을 안쪽의 비좁은 골목길에서 두리번거리며 걷던 사내 둘의 등 뒤로 예린이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사내가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기도 전이었죠. 예린은 앞장서던 사내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골목의 낡은 시멘트 담벼락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푹 쓰러지자 놀란 다른 사내가 주먹을 크게 휘둘렀어요. 예린은 가볍게 몸을 숙여 공격을 흘려보낸 뒤 사내의 다리를 걸어 단단한 바닥 위로 거칠게 넘어뜨렸습니다. 사냥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굵은 모래와 뾰족한 암초가 널린 해안가 바위지대였죠. 구두를 신고 모래밭에서 비틀거리며 수색을 하던 3명의 사내들. 그들 사이로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예린이 짐승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불규칙한 모래사장에서 중심을 잃은 사내의 허리춤을 파고들어 그대로 어깨 너머로 넘겨 모래밭에 꽂아버렸습니다. 곧바로 덤벼드는 다른 사내의 가슴을 무릎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남은 한 명은 바위벽 쪽으로 던져 단숨에 제압해버렸죠.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사내들과 달리 계속해서 움직이며 싸우는 예린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산비탈 숲길에서도 각계격파는 계속되었습니다. 경사진 흙길을 헤매던 사내들의 앞뒤 퇴로를 완벽하게 끊어낸 예린은 나무 기둥을 방패 삼아 덤벼다는 적들을 하나씩 바닥으로 눕혔습니다. 한 명의 어깨를 잡아채어 비탈 아래로 굴려버리고 다른 한 명의 팔을 꺾어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죠.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하는 자의 여유. 섬의 모든 좁은 길과 바위, 나무가 예린의 훌륭한 무기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항구에 머물고 있던 보스의 표정은 불쾌함에서 경악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이쪽 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해안가로 간 놈들도 무전이 없습니다. 덜덜 떠는 부하의 보고에 보스가 이를 뿌듯 갈았습니다. 여자 하나한테 10여 명이 나가떨어지는 게 말이 돼. 섬으로 흩어놓은 점조직들이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완벽하게 사냥당하고 있었습니다. 분산 수색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보스가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남은 놈들 다 불러들여. 전원 항구로 집결시켜. 사방이 시퍼런 바다로 막힌 섬. 어차피 그 여자가 섬을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배를 타야만 했고 유일하게 배가 뜨는 곳은 오직 이곳 항구뿐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린다. 마을을 헤집던 검은 그림자들이 명령을 듣고 썰물처럼 빠져나와 항구로 일제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섬의 모든 긴장과 살기가 바닷바람이 부는 탁 트인 항구 하나로 팽팽하게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텅 빈 항구, 넓은 선착장과 화물 적재소 주변으로 남은 조직원 5~6명과 보스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방파제 너머에서 캔버스 가방을 맨 예린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가벼운 운동복은 곳곳이 더럽혀져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루 밤낮을 꼬박 섬 전체를 누비며 수십 명을 상대해낸 결과였죠. 가벼웠던 호흡도 조금씩 거칠어져 있었지만 예린의 단단한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고 보스를 향해 곧게 뻗어나갔습니다. 보스의 시선이 다가오는 예린을 향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야? 계집애 하나가 우리 조직 절반을 날려놨어? 으름장을 놓는 목소리였지만 처음 섬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오만한 여유는 이미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초조함과 불안이 섞인 눈빛.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뒤에 버티고 선 숫자의 우위를 믿고 있었죠. 보스가 짧게 턱짓을 했습니다. 남은 조직원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예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항구의 넓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거친 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린은 선착장에 쌓여있던 두꺼운 그물망을 걷어차 앞서 달려오던 사내의 발목을 묶어버렸어요. 뒤이어 덤벼드는 사내의 주먹은 고개를 숙여 피한 뒤 곁에 있던 육중한 드럼통을 어깨로 거칠게 밀어붙여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죠. 하지만 온종일 쉬지 않고 이어진 야외 전투 탓에 예린의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완벽하게 들어갔을 업어치기가 찰나의 순간 미끄러지며 중심이 흔들렸어요. 그 틈을 타 뒤쪽에서 달려든 사내가 예린의 등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예린의 몸이 푹 꺾이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한쪽 무릎이 거칠게 찍혔죠. 이번 작전에서 처음으로 예린이 물리적인 열쇠에 밀리는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을 내뱉으며
바닥을 짚고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찰나였죠. 항구 뒤쪽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목에서 수많은 사람의 발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망을 손질하던 늙은 어부들이 거친 나무 노와 두꺼운 밧줄을 움켜쥔 채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셔터를 내리고 숨죽여 있던 구멍가게 주인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걸어 나오는 민박집 할머니, 그리고 창백했던 딸을 부축한 채 단단한 눈빛으로 앞장서 걷는 식당 어머니까지 모두 함께였어요. 수십 명에 달하는 섬의 사람들이 항구를 향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박장이 섬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깡패들의 보복이 무서워 수년 동안 침묵하고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처음 섬에 들어온 앳된 여자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을 위해 목숨을 걸고 혼자 싸우는 모습을 보자 그들의 심연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뜨겁게 터져버린 것이었죠. 주민들이 달려와 예린과 깡패들 사이를 거대한 방패처럼 겹겹이 막아섰습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공격하기 위해 무기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게 팔짱을 끼고 거친 노를 바닥에 짚은 채 온몸으로 깡패들의 진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에워싸는 굳건한 인간 바리케이드였어요. 당장 우리 섬에서 나가. 누군가의 거친 외침을 시작으로 섬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내 동생도 너희 때문에 망했어.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섬에서 꺼져. 수년 동안 침묵해온 사람들의 입에서 한꺼번에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 중년 여자의 떨리는 외침, 젊은 어부의 단단한 호통이 항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대한 집단의 저항에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멈칫거렸죠. 아무리 훈련된 조직폭력배라도 수십 명의 분노한 군중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을 깨달은 보스가 눈을 번뜩이며 발악했습니다. 이 섬 통째로 다 밀어버릴 거야. 너희들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잔잔했던 바다 위로 날카롭고 묵직한 굉음이 아침 공기를 찢으며 밀려들었습니다. 여러 척의 해경 경비정이 붉고 푸른 경광등을 번쩍이며 항구를 향해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었죠. 누가 가장 먼저 수화기를 들었는지, 누가 사이렌을 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침묵을 깨고 일어선 섬 전체의 용기가 만들어낸 완벽한 구원이었습니다. 무장한 해경 대원들이 쏟아져 내리며 항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섬에서 도망칠 배조차 구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조직원들이 바닥에 엎드려 뒷수갑을 찼죠. 값비싼 맞춤 정장이 처참하게 구겨진 보스 역시 해경들에게 양팔을 결박당한 채 허망한 표정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우리 허락 없이는 배도 못 타. 어젯밤 총갈이 내뱉었던 섬의 고립성이 완벽하게 뒤집혀 그들 스스로를 가두는 거대한 철창이 된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장한 해경 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오며 항구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날카로운 살기와 거친 파열음으로 가득했던 선착장에는 이제 무전기 소리와 규칙적인 파도 소리만이 차분하게 맴돌고 있었어요. 은색 뒷수갑을 찬 검은 양복의 조직원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줄지어 해경 경비정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불과 1시간 전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당당하게 섬의 땅을 밟았던 보스 역시 마찬가지였죠. 흙먼지로 처참하게 구겨진 맞춤 정장 차림의 보스는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초라한 뒷모습을 보이며 배 위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짓누르던 해안 절벽 쪽의 리조트 위장 건물 앞에도 접근을 막는 노란색 경찰 통제선이 겹겹이 둘러쳐졌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길었던 밤이 지나가고 수평선 너머에서 붉고 둥근 아침 해가 천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맴돌던 낡은 항구의 콘크리트 바닥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번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섬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서늘한 그림자가 마침내 씻은 듯이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단단한 바리케이드를 치고 서 있던 섬 주민들의 굳은 얼굴에도 조금씩 맑은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나무노를 움켜쥐고 있던 늙은 어부는 예린과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굵고 투박한 엄지손가락을 척 치켜 세웠습니다.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던 구멍가게 주인 부부도 멀찍이 서 깊숙하게 허리를 숙여 보였죠. 요란한 환호성이나 구구절절한 감사 인사 대신 섬 사람들 특유의 묵묵하고 진심 어린 눈빛들이 예린을 향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캔버스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예린의 시선이 사람들 틈에 선 식당 어머니와 딸을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곁에 바짝 붙어 선 딸은 더 이상 차갑고 빳빳한 딜러 복장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 예린에게 정갈한 백반쟁반을 내어주던 때처럼 넉넉하고 편안한 평상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손을 살그머니 놓고 예린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가볍게 손을 들어 딸의 어깨를 한번 토닥였어요. 이따 식당에서 봐. 짧은 한마디. 딸이 그제야 옅게 웃었습니다. 구멍가게 할머니가 다가와 식당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같은 섬에서 같은 어둠 아래 살았던 사람들끼리 통하는 위로였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끝 위로 따사로운 아침의 볕이 포근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항구의 정리가 끝나갈 무렵 식당 굴뚝에서는 이미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항구를 등지고 예린은 마을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새 섬 전체를 누비느라 지칠 대로 지친 걸음이었지만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죠. 예린은 양손에 덮이고 있던 카본 전술 장갑을 벗어 캔버스 가방 깊숙한 곳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손목을 단단하게 조이던 가죽 장갑이 빠져나가자 비로소 길었던 하루가 완전히 끝났음이 실감났습니다. 굽은 해안도로 모퉁이를 돌자 익숙한 낡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미닫이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열린 문틈 사이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쌀밥의 단내가 훅 밀려 나왔어요. 어제 처음 이 식당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바로 그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예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 앉았던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이미 정갈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주문했던 백반과 똑같은 구성,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과 도톰한 달걀말이, 김이 오르는 찌개 뚝배기. 하지만 그것은 어제처럼 그저 돈을 내고 사먹는 손님의 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정성껏 차려낸 은인의 밥이었죠. 잘 먹고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붉어진 눈시울로 밥그릇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주방 안쪽에서 딸이 걸어 나왔어요. 어제처럼 반찬 쟁반을 들고 식탁 주변을 서성이는 서비스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예린의 맞은편 빈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어머니 역시 딸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님과 주인이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한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온기를 나누는 평범하고 따뜻한 밥상이 완성되었죠. 예린이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찌개 국물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딸이 예린과 눈을 맞추며 또박또박 진심을 전했어요. 예린이 밥을 크게 한술 떠 입에 넣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나? 밥이 맛있어서 온 건데 내가 감사하죠. 어젯밤 식당 앞마당에서 던졌던 말과 똑같은 문장이었지만 그 온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포근했습니다. 예린의 넉살에 어머니가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식탁 위로 번졌죠. 어제 낮 식당 주방에서 홀로 소리 없이 삼켰던 눈물과는 완전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딸이 자신의 곁에 안전하게 앉아 있었고 끔찍한 빚의 굴레는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에이, 사장님, 밥 먹는데 자꾸 울기예요? 예린이 가볍게 핀잔을 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며 멋쩍게 따라 웃었죠. 미안해요. 주방에서 양파를 너무 깠나 봐. 어제와 똑같은 뻔한 변명. 하지만 이번에는 그 핑계 뒤로 식당 안을 채우는 세 사람의 편안한 웃음소리가 맑게 퍼져나갔습니다. 부지런히 그릇을 비운 예린이 숟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예린이 캔버스 가방을 메며 계산대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올려놓으려 했어요. 어머니가 기겁하며 예린의 손을 다급하게 막아섰습니다. 아유, 이건 절대 못 받아요. 제발 이러지 마요. 에이, 밥값이에요, 사장님. 안 돼요. 평생 밥을 공짜로 차려줘도 모자란데. 가벼운 실랑이가 오가다 예린이 결국 못 이기는 척 지폐를 주머니에 다시 찔러 넣으며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올 때 2끼 값으로 한꺼번에 낼게요. 예린이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가자 딸이 쟁걸음으로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또 오실 거예요?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돌아서는 예린의 얼굴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밥이 맛있으니까. 3번에 걸쳐 반복된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어떤 거창한 약속보다도 깊고 단단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제 빈 반찬 그릇을 치우며 지었던 그 미소와 똑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사슬을 완벽하게 끊어낸 가장 맑고 자유로운 사람의 눈부신 웃음이었습니다. 예린이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식당의 미닫이 문이 드르륵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났어요. 예린은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 처음 이 길을 걸었을 때와는 발걸음의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가 가벼웠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갓 떠오른 아침 햇살이 예린의 등 뒤에서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예린이 화면을 보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집에 가. 멀리서 갈매기 한 마리가 푸른 하늘을 가르며 울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드라마 어떠셨나요? UDT 특수부대 제대 후 바람이나 쐴까 했던 여행에서 운명처럼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식당 사장님과 딸을 만나게 되었네요. 사실 주인공이 특별하게 정의롭거나 남다른 용기를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돋보이거나 칭찬받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이 점이 오히려 마음을 움직이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마을 사람들도 모두 힘을 합쳐 해내는 모습에 더 감동이 진해졌네요. 앞으로도 마음을 움직이는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